북한 주민이 2월 16일을 평범히 지내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유나 씨. 2월 16일 바로 오늘인데 평범하지 않죠? 안 평범해요. 꼭 광명성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생일이잖아요. 근데 그 진달래꽃을 피워가는 게 충성심 표시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월 16일 하면 맨날 그 산꼭대기에 눈도 아직 안 녹았는데 진달래까지 거꾸로 가던 생각밖에 안 나요. 아이고. 그래서 꺾고다가 그 물통에다가 진달래까지 놓고 개가 따뜻한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아래목에서 못 자는데 그 바퀴줄 3개가 아래목에 자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따뜻한 데다 놓으면 그게 진달래꽃이 빨리 펴요. 그러면 그걸 그 이제 학교에 들고 가가지고 그 초상화 밑에다 놓으면 그게 그렇게 충성심 높은 거였어요. 철환 형님, 예. 광명성절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김씨 부자의 우상 숭배가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한 개인의 생일을 태양절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맞아요.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과 이제 광명성절. 김일성 생일과 이제 김정일 생일인데 이거를 완전히 이제 우상화가 너무 과도하게 돼가지고 약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니네. 이제 저는 그 2월 16일, 4월 10일 아까 대표님, 강철환 대표님이 엄청 세뇌시켰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 딱 와서 하나원을 딱 졸업해 나오는데 접십사 그 도우미 아줌마가 와가지고 통장 비밀번호를 까먹지 않는 거를 설정하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0216. 장군님 생일로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아, 지금은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0216하고 그다음에 카드 번호 또 정하래요. 그래서 0415. 진짜요. 저 그렇게 해서 8년을 그 번호를 썼었어요. 0415는 뭐야? 태양절?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 생일, 아빠 생일 물어보면 그래도 한 0.00 몇 초는 딱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아까처럼 태양절 언제 하면 4월 15일 바로 나오니까 그거를 설정했어요. 그 2월 16일의 피해자는 아마 저만큼 큰 사람이 없을 왜?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2월 16일이 춥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최종 그 시연회에서 공연 시연회에서 발탁이 되게 되면요.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꽁꽁 얼어붙은 회관에서 맞아.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관통을 매일 맞아, 똑같이 맞아. 다음 선생님 무슨 프로 하는데 그 추운 데서. 얼음 빙판이 저게 없을 뿐이지 꽁꽁 언 데서 하는데 그나마 2월 16일 날만큼은 난방을 해주는데 객석 쪽에 난로가 한 3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공연하는 사람들은 무대 옆에 하나 있어요. 근데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더 추운 거예요. 인민을 지령대로 키워주신 분 그 이름 우리의 김정일 동생. 왜 추운 날에 태어나가지고 불쌍한 인민들 맞아. 생일 좀 바꾸지. 그 스포츠 선수들은 뭐예요? 2월 16일 날? 그러니까 2월 16일 맞으면서 특별히 스승발레 모범출연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맞아. 나 봤어, TV로.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10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모범출연이 진짜 국제적인 행사인 게 평양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과 중앙당 간부들, 평양시의 기본 그 대단한 그 큰 기업들이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행사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행사를 4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겨울에? 네, 한겨울에 추운 수영복하나 걸치고 그런 기억밖에 안 나요. 고생을 많이 고생하던 기억밖에 안 물은 나요. 안 따뜻해요? 미지근? 뭐 수영장. 어떨 때 이렇게 그 체육상이 내려와서 얘기하는 게 장군님께서 저희 딸들이 추면 안 된다고 가슴 아파하셨대요. 그 가슴 아파하면 뭐예요? 이렇게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가슴 아파만. 네. 가슴만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 북한에 있을 때 태양절하고 광명성절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왔는데 추석을 보고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다르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기현우 씨 같은 경우는 2월 16일을 처음 한국에서 맞이했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아침 일찍 한 7시까지 영식당 가서 출석 장학부터 하랬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는 누가 오라 가라 뭐 통지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일찌감치
새벽 6시부터 그 영식탑까지 16km 걸어 다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있는 게 너무 편안하고 그래도 분위기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같이 끼리끼리 몰려서 놀고 뭐 술 먹으러 다니고 재밌게 놀던데 여기는 명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날이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술은 먹어도 돼요, 그날? 그렇죠. 그날은 마음 놓고 먹고 마음 놓고 노는 날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침 6시에 기상해가지고 그 밥도 먹고 다 몰려가야 됩니다. 출석 장학부터 첫 자리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못 가면 잡으러 다녀요 또. 그래서 간부들이 포치 섭외해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2월 18일 날 조회할 적에 안창 간 사람들 엄격하게 처벌 줍니다. 그래요. 네. 맞아. 처벌받아. 아니, 어쨌든 간에 뭐 오늘 이렇게 2월 16일 되니까 좀 기분은 좀 뭐 덤덤한 것 같아요. 아라 씨는 어때요, 지금? 북한에서 있었다면 완전 명절이라고 난리 났었겠죠. 네, 근데 뭐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평상시에 다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명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 생일도 특별하게 안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사탕 선물 내려오는 날이 이날입니다. 맞아요. 선물 받는 날. 항상 선물 받는 날. 그럼 며칠 전에 학교를 아예 안 나갔던 저도 안 나갔던 선물 받으러 나가. 집을 지키느라고 이제 도둑이 하도 많으니까 학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있었어. 그래가지고 집을 지키다가 이제 며칠 전에 선물 받아야지 하고 그때만 딱 나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듯이. 맞아요. 부활절하고. 유력 씨가 있던 그 보육원에 네. 그 고아원이라고 부르던 곳에도 선물은 계속 다 나와요. 네, 저희는 원래 그 선물은 이민학교 4학년까지만 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중학교 6학년까지 고아원은 다 줘요. 네, 유일하게 그 고아원은 중학교 6학년까지 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선물을 받게 되면 선물이 1kg인데 일단은 담임 선생님 거 학급에서 조금 사탕 하나씩 뭐 이렇게 맞아, 다 모으고 걷어요. 지도 선생님 것도 모으고 교양원 선생님 거 모으고 원장 선생님 거 모으고 애들 걸 빼서 네, 그리고 또 모으고 뭐 이렇게 모으게 되면 한 킬로짜리가 이만큼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은 이거 한 번에 먹고 설사한다고 다 안 주고 교양원 선생님들이 건사했다가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네, 그렇게. 철한 형, 그 수용소도 선물이 나오고 막 그래요? 수용소는 선물이 없고요. 인간이 아닌데. 진짜? 제가 어릴 때도 선물이 나왔는데 그때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김정일 생일이나 김일성 생일이 나오는 과자가 되게 맛있었어요. 그때는. 맞아. 지금은 되게 다 비슷해졌는데 그때는 정말 그날만큼은 딱 그 과자가 나오는 거죠. 형이 말 더듬을 정도면 진짜 맛있어.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어릴 때는 이제 김일성 생일날만 기다렸어요. 진짜로.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북한의 뭐 가장 큰 명절이 김부자의 생일인 네. 만큼 김부자의 그 절대적인 권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들을 긴장하게 할 움직임이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위협하는 비밀 세력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요. 민주주의를 공부한 북한 엘리트부터 그리고 또 김부자를 믿지 않는 북한 주민들 이야기까지 이 비밀 세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부자를 위협하는 비밀 세력, 그 첫 번째 세력 확인해 보시죠. 반란을 모의한 북한 엘리트들. 와. 진짜? 아니, 뭐 사실 북한 엘리트들은 김부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반란을 모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을 위협하는 비밀 세력이 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녹화를 하기 얼마 전에도 북한의 엘리트가 가족들을 이끌고 아주 많은 숫자가 강을 건너다가 안타깝게도 한 절반 정도가 잡히는 일이 또 발생을 했죠. 엘리트의 그 움직임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강철호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대로 가면서 그 정권 그 세습의 명분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괜찮은데 지금 유엔 제재가 몰리면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이 반감이 가장 심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탈북을 냈던 분은 그 고위급에 해야 하는 곳의 타자수.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많이 듣고 문서를 많이 관리했던 사람이 탈북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2012년 실제로 북한의 한 엘리트가
유엔과 동아일보사에 어떤 비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비밀 편지, 비밀 투서라고 해서 언론에 공개가 됐었죠. 자, 그 투서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반대하고 너무나 잔인한 독재 체제를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울분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뭉쳐야겠죠. 굶어서 눈을 감는 사람들이 과연 마지막에도 나라 만세를 외칠까요? 몇 안 되는 권력의 위정자들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습니다. 김정일, 김정은은 100년, 200년 후에 역사책에는 민족의 역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눈 뜨고 있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너무나 철저히 속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와. 윤진아 씨, 이런 걸 만약에 대한민국 언론사나 유엔에 보낸다는 거, 이거는 상상도 못해요, 진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맞아. 무서워서. 무서워서. 쉽지 않은 거죠. 희진 씨가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 내용이. 네, 생각은 하고 있어도 이걸 행동을 옮긴다는 맞아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저는 저 길을 잘라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아무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 들었다는 그렇지, 자체가 맞아. 내 가족이 위험이 되기 너만 때문에 가면 나는 빠질게. 너를 이렇게. 다시 안 볼 거야. 내 길을 자를 거야. 막 이런 맹세하게 되고 그 순간에도 할 거야. 이거를 지금 제가 낭독하는 거를 들었어. 네. 들으면 내 길을 자를 것이다. 그러니까 난 첫 마디에서도 돌았을 뿐더러 일단은 그 첫 마디를 아무튼 나는 안 들었다는 걸 그래서 증명하기 끝이잖아요, 그냥. 본인 목숨뿐이 아니라 가문이 멸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본인만 당하는 게 아니라 네. 3대 멸종이. 민족의 멸할 그거는 좀 엄청난 일인데요, 이거. 맞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남조선으로 편지를 보낸 이 엘리트, 북한의 네. 엘리트는 과연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 인물이 이 스튜디오 안에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 있습니다. 아, 진짜로? 그럴 리가. 저는 아니에요. 북한 신분일 때인 거죠. 저렇게 저 보낸 게. 네, 대한민국 국민은 난 아니네. 아닐 때. 네? 12년도면 난 아니네.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보면 김수현이 이렇게 간첩하면서 그치. 그러잖아요. 아, 바보처럼 노니까. 반전. 야, 내가 바보라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바보라는 거야? 그래서 나 똑똑해지고 있어. 아라씨 욱하는데? 아라씨가 의외로 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맞아요. 척하면 맞아요. 뒤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아마 눈치들은 조금 채셨을 네. 것 같아요. 자, 누구십니까? 자, 누구십니까? 자, 누구십니까? 준혁이야? 와, 서름. 좋습니다, 진짜. 여태까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이만가에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 것 같고 이만가 이야. 방송을 통해서는. 대단하다. 그리고 저 아까 그 편지를 보면서 당시 저 편지를 쓸 때의 그 심정이 떠올라가지고 좀 먹먹하기도 했었는데 눈물 났어. 와, 다시 보이네. 오. 사실 저걸 쓸 때 그 당시가 한 저녁 9시쯤 됐었고 그 모든 게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막 펑펑 울면서 저거를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근데 본인 소개를 자세하게 한 거예요? 앞에 시작할 때? 네, 이제 유학을 다니는 북한의 학생이고 그리고 중국에 나와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뭐 어디서 공부한다는 얘기를 안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 어떤 북한 체제에 대한 울분이나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언론사와 접촉을 했었고 유엔에도 편지를 보내고 했었습니다. 너무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유엔에서도 굉장히 당신들의 어떤 그런 활동에 우리도 고무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도 북한의 현실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 보자라고 답장 메일을 받았었죠.
준혁 씨는 김일성 종합대학도 나오고 네. 금수저였잖아요, 북한에서. 잘 살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었던 최태복 비서랑 친구. 오, 알아요, 알지. 저희 아버지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한 38호실 산하에서 또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죠. 집은 평양의 통일거리라고 대동강변에 있는 조금 큰 집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동강에 유람선을 3척 정도 띄우시고 거기서 레스토랑을 하셨어요. 평양 출신이라면 다 아는 배식당을 하셨는데 생일 파티 한번 하면 뭐 기본 한 30명 초대해서 배를 띄우면 한 2시간 반 정도 돌고 오거든요. 왜 이런 정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위험한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잘 살았죠. 굉장히 잘 살았고 뭐 부러운 것 없이 굉장히 뭔가 살았는데 항상 저는 의문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못 살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학을 나가서 인터넷을 하게 되면서 또 혹은 제가 한국 학생들이랑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아, 내가 정말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2010년 크리스마스 때 유학생들끼리 놀러 갔었거든요. 우리끼리 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라고 갔었는데 이제 갔던 곳이 그 스케이트장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중국의 어린 애들이 부모님들 손을 잡고 굉장히 행복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 보는데 막 이 시간대 같은 나이 또래 우리 애들은 뭐 하고 있을까? 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왜 우리 애들은 그러지 못할까? 근데 그게 한 번에 터져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막 소리내서 우니까 친구들이 놀랐던 거죠. 왜 이 깊은 날 왜 우냐고. 그냥 저는 정말 내지르듯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분명 잘못된 거다. 우리 봐라. 우리 지금 여기서 크리스마스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칵테일 마시고 있는데 이 시간대에 우리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은 군대에서 10년 동안 청춘을 썩고 있고 누군가는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뭐가 잘나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과연 이게 우리가 주어진 삶이냐,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냐라고 얘기를 꺼냈고 그걸 바꾸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정말 한 30분 동안 이걸 다 쏟아냈거든요. 거기서.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그런 식으로 설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말을 들으면 원래 신고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놀랬어요. 사실은. 너 많이 취했냐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다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굉장히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우리가 여기서 유학을 마치고 들어가면 다 한 자리씩 할 사람들이고 북한에 실권을 쥘 사람들 아니냐. 때를 기다리고 우리한테 정말 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바꾸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 진심이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람들이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다음부터 무슨 활동 같은 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그럼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체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공부부터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때 비밀 독서회를 만들었었거든요. 일단 공부를 하자. 제가 당시 한국 친구들이 저한테 추천해줬던 책이 되게 많았어요. 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나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굉장히 그 사회를 이해하고 국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원서들을 왕징이라는 한인타운에 가서 구입을 해서 그것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 상위에 이제 베스트셀러들이 있잖아요. 정치 관련 베스트셀러들은 다 구입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거 서랍에 넣어놓으면 가끔씩 조사하고 이럴 때 걸리고. 저희는 그런 것들 따질 게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는 토요일마다 대사관에 모여서 공부를 하잖아요. 생활청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청화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끼리 이제 밥을 먹고 다른 비밀스러운 장소로 이동해서 너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왜 여기서 이 대화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김일성 종합대학 정도 다니면 국가론 정도는 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론은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새로운 대안이 있다라는 걸 보았을 때 대안과 우리가 원래 경험했던 체제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이게 괜찮은 거예요. 대안은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대안 공부를 안 시키는 겁니다.
오로지 이것만 있다라고 세뇌 교육을 시켜야 사람들이 아 이게 최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시했을 경우 사람들은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읽고 어떤 걸 느꼈어요, 그럼? 그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독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사회라는 건 무엇이고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이 할 일은 무엇이고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정말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읽고 싶어질 정도예요, 지금. 나도 지금 그때 읽어야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그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비밀단체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유엔하고 우리나라 그 언론사에 편지를 쓴 그것도 그 비밀 독서의 활동의 하나였나요? 네. 처음에는 저희는 책만 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유학생들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도 있을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가 있다라는 걸 알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외부에도 북한에서 이런 개혁을 꿈꾸고 있는 세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함께 뭔가 북한을 압박하면은 정권 자체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 그러면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진짜 엘리트의 반란이네. 지금 행동들이 굉장히 용기 있고 맞아. 뭐랄까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행동들인데 그렇다고 해도 정말 목숨을 걸고 편지를 보내야 되는 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그 주변의 친구들이 누군가가 감시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배신할 수도 있는데 그치. 그 무섭지 않았어요? 위험한데. 배신한 사람은 다행히도 한 명도 없었어요. 이야, 다행이다. 대단하다. 그리고 무서움은 정말 무서웠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편지를 쓸 때도 정말 온 몸이 다 떨렸고요. 우와,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정말 그게 무서워서 자다가 소스라쳐 깨운 적도 있고 그게 너무 공포감으로 다가오기 그럴 때문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항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좀 너무 무섭다 이러니까 저 때문에 생각이 바뀐 친구가 저한테 우리가 무서워하면 어떡하냐 이거를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섭다고 손을 놓게 되고 우리 목숨이 중요하다 손을 놓게 되면은 나머지 2,300만은 누가 어떻게 구원해 주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네, 뭐 해외 유학을 갔다가 정말 그 북한의 실체를 느끼고 비판하는 세력이 되는 경우가 많나요? 제가 수용소에 있을 때 그 루마니아, 체코, 뭐 폴란드 여기서 유학하다가 온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89년도에 그 11명의 유학생이 한국으로 막 무더기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유럽에 나가 있던 그 유학생들이 다 오고 싶어 했대요, 그냥. 네. 근데 막 집단 그 이탈 조짐이 보이니까 북한이 전부 다 송환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데려와가지고 사상 검열을 하고 막 서로 감시하게 해가지고 숱한 사람들도 수용소에 갖다 집어넣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은 다음부터 저희도 이제 그때 반체제 약간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준혁이를 보니까 제가 20대 때 그걸 가졌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북한에는. 그러니까 드러나진 않았지만 곳곳에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김정일 사망 당시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사실 그때서부터 이제 저희가 조금 꼬리가 밟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학생활 중이었어요? 네. 김정일 사망했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저는. 북경대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프랑스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아이패드를 보여주더라고요. CNN 뉴스인데 속보로 김정일이 죽었대요.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시다. 반만년 역사여 나라라. 우리 민족이 이처럼 쓰라린 고통 겪은 적 있었더냐.
친구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그다음 수업을 빠져나와가지고 네. 야 김정일 죽었대. 우리 파티하자. 야 김정일 죽었대. 우리 파티하자. 드디어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뭐 파티하자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진짜 소리 질렀어요. 나가면서 야 김정일 죽었대 이러면서 막 엄청 소리 질렀거든요. 조문 끝나자마자 저희는 뒷문으로 빠져가가지고 참 겁도 없었어요 그때는. 바로 대사관에서 한 3블럭, 4블럭 정도 떨어진 칵테일 바를 가서 거기가 하루 종일 예약을 했거든요. 오늘 마시고 죽자라는 생각. 와 축제네 완전히. 저희 엄청 그때 막 건배하면서 막 이제 우리가 진짜 뭔가 할 수 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보다 빨리 왔다 이러면서 엄청 그때 기뻐했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아니 근데 이렇게 김준혁 씨는 파티를 했다는데 주민들은 어땠어요 당시 상황이? 뭐 파티가 다 뭐야 울고 돌아다니는. 저는 뭐 그냥 그날 일하려고 뭐 나왔는데 갑자기 12시부터 중대보도를 한대요. 그래서 앉았는데 막 갑자기 뭐 빨간 그 미춘인가 그분이 나와서 막 울면서 얘기하고 몽땅 다 우는 분위기였고. 저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양시 거리를.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통과하면서 다 바닥에 쓰러지더라고요. 걸어가던 사람들이.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기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거리에서 걸어가는데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 모르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국장 수준인데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뭐 소환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특별한 조치가 없었나요? 당시 북한도 전혀 그 부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소환보다는 일단 각국의 대사관들에 집결을 해서 사상 교육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이어서 북한 보위부에서 보위원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에만 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버스 2대 정도가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꽉 차 있었거든요. 유학생들 사상적으로 이탈하는 걸 막으라라는 임무를 띄고 나왔던 사람들이어서 그때 분위기가 되게 살벌했어요. 진짜 예견을 했네 진짜. 그 상황에 파티를 했으니 근데 안 그러니까 걸렸어요? 그 파티한 거 안 걸렸어요? 사실 그게 걸렸어요. 어머 어떡해. 걸렸다고? 저희도 어떻게 걸리는지는 몰라요. 와. 근데 북경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으로 온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독서회 활동을 한 1년 정도 가까이 했잖아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언론에 이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뭐 여기저기 투소를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꼬리가 밟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위부에서도 이거 주시하고 있었고 뭔가 움직임이 수상한데 이제 그 김정일이 죽었는데 갑자기 유학생들 몇 명이 파티를 했다더라라는 정보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엄청 그때부터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면 준혁 씨가 그 당시에 비밀 독서의 주동자였는데 네. 더 위험했겠네요? 일단은 1월 말쯤에 북경 바로 옆에 있는 티엔진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가 먼저 불려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 친구는 이제 보위부가 갑작스럽게 기숙사를 들어와서 우리 뭐 가방 검열이라고 하거든요. 가방 검열을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우리가 일단 국가로 오니 저희가 돌려 읽다 보니까 밑줄을 엄청 많이 그었어요. 어머 어떡해. 막 누군가는 뭐 빨간 펜으로 했고 그 책이 걸리는 바람에 이제 그 친구는 소환됐고 우리 모두 그 다음부터는 엄청 긴장을 했죠. 이거 소환되는 이유를 얘기 안 해주고 들어갔거든요. 그냥 갑작스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지 뭐 이러면서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비자 연장 관련해서 너한테 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까 들어오래요. 심심하다.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기숙사를 옮겼거든요. 몰래. 그러니까 원래 살던 기숙사는 대사관에 보고를 했었어요. 어디 몇 동 몇 호라고.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해서 혼자서 몰래 옮기고 그걸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대사관에서 제 기숙사를 들어갔겠죠. 근데 없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어디냐라고 해서 기숙사인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러더니 그 비자 문제 있으니까 좀 들어와 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비자를 갱신을 했거든요. 지금 잡아가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리고 대사관이 비자에 관여를 못하고 대학 당국이랑 같이 비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 이거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느낌이 왔네. 내 기숙사에 들어가 오싹하네.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얘 어디 있나 알아보려고 이러는가 보다 해가지고 아 알았다고 들어가겠다고 5시까지 들어가겠다고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부셨죠. 잘했다. 유심칩을 뽑고 부시고 이제 그 길로 탈북한 거예요? 그 길로 사진을 어떻게 챙길 상황도 없었고 그냥 옷 몇 개, 겨울이니까 패딩 몇 개, 그리고 그 뭐 읽던 책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죠.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네. 아무리 해도 와락와락거릴 것 같아. 네. 머리가. 그때 당시 들었던 느낌은 당시 그 북경대 기숙사 근처에 다 보이부가 깔려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커튼 이렇게 보고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그래, 막 실례. 바로 이제 택시를 타가 정문에서 택시를 타가지고 한인촌까지 쭉 바로 왔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제가 저 혼자 가던 그 투소 보낼 때 쓰던 PC방을 갔죠. 근데 저랑 엄청 친했거든요.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북한 있는 거 알지 않느냐. 나 한국 가고 싶은데 묵을 곳이 없으니까 여기 좀 있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그 알바생들이 묵는 공간이 있는데 알바들 다 내보내고 너 여기서 그냥 있어라 있을 만큼 감사하다. 라고 해서 거기서 그때부터 한 20일? 한 3주 가까이 거기서 이 아저씨가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또? 좀 믿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주면 진짜 막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네. 라면 계속 먹고 샤워는 그 화장실에서 샤워보다 머리만 감고 막 이러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한인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의식 속에 교회는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요일마다 교회가 열리니까 그 3주 동안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가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 거절하시죠. 저 9번 거절당했어요. 근데도 무섭지 않고 그냥 계속 했어요, 그냥? 전 남은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식이었어요, 그냥. 간절했구나. 그만 절실했네. 보이는 게 없지 뭐. 한 40위안밖에 없었거든요, 남은 돈이. 아, 어떡해. 네,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배는 고픈 거예요, 이제. 아, 정말 자포자기했어요. 그래, 이대로 죽으면 죽는가 보다. 그래도 난 절대로 북한은 안 돌아갈 거다라는 그렇지,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피자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 한 두세 테이블 앞에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한국인은 한국인스럽잖아요. 가서 북한에서 온 유학생인데 한국으로 가고 싶다. 근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솔직히 인재상종으로 좀 도와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막 생각나는 말을 다 뱉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두 분, 한 명은 되게 웃으시고 한 명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북한 유학생이냐라고 해서 아, 난 북한 유학생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있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갔다 오시더니 저를 이제 도와주셨죠.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그분이 그때부터 쭉 마련을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몇 년 전에 동북삼성 일대에서 탈북민들을 도와주시던 그 한국인 목사님이신 거예요. 소름 돋았어 지금. 제대로 만났네. 와, 진짜 하늘이 어디 그 도왔다. 피자 가게에서 진짜 하늘이 도왔어. 아우 세상에 나 심장 떨려 죽겠네. 제가 그때 돈 보여드렸었죠. 얼마 안 남았던 중국돈. 혹시 그 안주머니 보실래요? 네. 준혁군의 옷에 열어봤나 보다. 저게 이제 오래됐네요. 제가 제 손에 현금이 정말 얼마 없었어요. 신용카드가 막혔으니까 저거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면서 막 라면 사 먹고 막 그거였어요. 마지막 남은 돈이. 또 계산 안 했구나. 계산 그분이 해주셨죠. 계산 그분이 해주셨죠. 잘 만났네. 잘 만났어. 네, 피자도 먹었고. 먹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안전한 곳 데려다 주시고. 근데 이건 준혁군의 용기가 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살린 거기도 하지만 그래, 용기를 왜 냈잖아. 하필이면 그때 같이 난데없이 피자집에 갔고 그러게. 그분을 만나고 거기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탈북 과정의 루트를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정보 기관들이랑 연결을 시켜줬어요, 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리러 왔죠, 저를 직접. 근데 공항까지만 가고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신분 노출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공항에 유학생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한참 이제 네, 북송하니까 유학생들 그리고 누가 봐도 북한 보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 이거 소장이차 안 달고 있어요, 다. 근데 저는 대사관에서 맨날 봤으니까 누군지 알잖아요, 대충. 와 이거 어떡하냐. 나중에 그 후배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사라진 다음에 모든 유학생들을 다
그 심지어 천진했던 유학생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뭐 3명, 4명 조를 모아서 버스터미널, 공항, 한국 대사관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준혁 씨 잡으려고? 네. 너무 어쌌고. 그래서 그런 사태에 대비를 해서 염색을 했고 옷도 다 새로운 옷으로 입었고 안경도 쓰고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스쳤어요 그냥 이렇게. 어머머머.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스쳤어요 그냥 이렇게. 어머머머. 네, 최대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걸었고. 진짜 멘탈이 강해. 근데 그 혼자니까 체크인하고 뭐 티켓은 다 예약되어 있지만 체크인하는 과정이 너무 떨어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떨면서 안 돼. 어디 가시냐라고 해서 떨려. 저 서울 간다. 최대한 그 안 되는 사투리로 얘기를 하고 그 출국장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그 한국인 단체 관광객분들이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제 옆으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어머.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어머. 뭐야? 누구세요? 이러니까 김윤옥 씨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러고. 진짜로? 김윤옥 씨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러고. 이야. 007 작전이네 완전. 그 목사님 부탁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이미 다 루트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루트가 짜여져 있는 그분도 거야? 단체 관광객 한 명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순간 손 잡았을 때 고이브한테 잡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겠네요. 진짜 그 오금이 저린다라는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름도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겐준에서 도와주러 온 사람이다. 그냥 여기 대열에 끼세요라고 해서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근데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끼워가지고 출국장 들어갈 때 이제 그 사람들 뒤에 이렇게 해서 짐 올려놓고 이런 과정도 다 도와주시고 해서 야. 와, 진짜 영화네, 영화. 정말 영화. 너무 고맙다. 자, 이제 짐을 붙였어. 어떡해. 이미그레이션에 서야 돼. 그 여권은 가짜일 거 아니에요? 네, 가짜죠. 저 그리고 스토리가 다 있었어요. 저는 유학하러 나온 뭐 동국대 학생으로 경희대였나? 경희대였을 거예요. 경희대 학생으로 경희대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경희대 학생이고 막 유학하다가 이제 잠시 들어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건 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그 입국 게이트까지 가서 이제 비행기 타서야 이제 온몸에 땀이 나면서 눈물이 그냥. 그 우리나라 국적기. 네, 비행기? 우리나라 국적. 네. 기분이 어때 그때 비행기? 아이고. 그 들어가면은 이제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분들 얼굴 보는데 그냥 울음이 터졌어요. 그냥 엉엉 울면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좌석에 앉아서도 그냥 계속 울었고요. 옆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죠. 옆 사람은 두드려준 왜 우냐라고 해서 너무 서럽게 우는데 공항을 뜨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이제 여기를 뜨는구나. 내가 정말 이제 내 조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심정은 정말 21살의 어린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 큰 거였어요, 사실은.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2시간 내내 울었고 기내식 다 못 먹었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 다 내릴 때 저도 내리는가 보다 해가지고 같이 내려서 걸어가는데 인천공항이 너무 크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맞아. 이 똑같은 시각에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 울분이 너무 분한 거예요. 그게 왜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 내리면서 저는 제 꿈을 세웠어요. 내가 반드시 여기서 내가 이랬던 것들을 해낼 거다.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세운 뜻은 내가 반드시 다 하고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울면서 캐리어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준혁 씨가 처음 공개하는 반란을 모의한 북한 엘리트들 잘 들었는데 네. 준혁 씨가 여기서 또 하나 최초로 공개해 주실 게 있다고. 뭐가 또 있지? 준혁 씨가 여기서 또 하나 최초로 공개해 주실 게 있다고. 뭐가 또 있지? 방송을 출연하면서 사실은 가명을 썼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스스로 그 제 본명을 한번 공개할까 합니다. 우리 공개해요. 제 본명은 금혁입니다. 김금혁.
불편함이 몇 가지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왜 공개하셨어요? 저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 이름이 가짜일 때 과연 얼마나 그 신빙성이 있을까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정당당해지고 싶었어요. 내가 왜 숨어야 되느냐. 나를 위협하고 싶으면 위협을 해라. 하지만 나는 숨지 않을 거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우, 대단하네. 네, 김정은 위원장을 위협하는 비밀 세력 그 두 번째는요. 북한 내부 비밀 집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 주민들이 가고 싶은 진짜 지하 세계. 어딜까? 특히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지하 세계라고 하면 벙커 같은 게 생각나잖아요. 뭔가 지하 벙커 하면은 어떤 외부에 막 전쟁이고 폭탄도 다 끄떡 없는 그런 지하 벙커. 참 궁금하죠. 이런 지하 세계가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딘가에 은밀히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요? 오늘요. 그 안에 실제로 살아보셨던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배영우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한경북도 어랑군에서 왔고요. 이만갑 최초로 제가 지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기 전에 지금 어랑군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뭐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한경북도 어랑군이라고 하면요, 동해 바다를 끼고 있어요. 동해 바다. 예, 그래서 저는 어랑군 어대진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어대진이라는 뜻이 한자로 물고기 군대 나갈 진 이래 써가지고요. 옛날에는 고기를 많이 잡힌다는 뜻에서 어대진이라고도 지었습니다. 그건가 진짜? 예, 아 진짜로요? 예. 진짜요? 어랑이라 하게 되면 바다보다도 어랑천 발전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요. 저도 어랑천 발전소에 있었거든요. 어랑천 지구의 천엄의 산악을 꿰지르며 고창하게 솟아오른 발양 원자는 자력갱생의 거대한 창조물입니다. 그 바다는 한 번도 못 보고 발전소 좀 제가 기억으로는 살짝 이렇게 시골 느낌이 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들이 많아요. 어랑천 가서 그 몇 개월 고생하고 이렇게 다시 복귀했는데 동무 당에서는 동무를 또 부르 어랑천에서 가라. 왜 당에서는 나만 부른답니까? 이런 곳이구나. 네, 가기 싫어하는. 저는 그 지하 세계 하면은 뭔가 막 영화에서 보면은 땅 밑에 엄청난 시설을 꾸며놓고 뭔가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는 그런 곳으로 막 떠오르는데 그 북한에 그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북한이 아니었고요. 제가 있었던 데는 이제 중국 국경지대였어요. 국경 위주로 산이 있거든요. 요 산 쪽에 평상시에 보면 일반 산이에요, 그냥. 일반 산인데 안서 깊이 더 들어가 보면 그런 이제 산 속에서 지하를 파고 한 40명에서 많게는 이제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가족들도 있었고요. 뭐 저처럼 이제 이렇게 혼자 온 그때는 제가 애였어요. 애들이 저 때는 한 5-6명 정도 있었고요. 와, 40-50명 살 정도면 엄청난 크기일 것 같은데 깊이는 어느 정도 돼요? 깊이라고 이제 말하면은 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땅굴형 지금 있는 형태로 이렇게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땅굴 하나당 이제 하나당 가족들이 살아요. 한 가족씩. 한 세대구나. 그렇죠. 우와. 두더지 가족이네. 근데 봉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산이 크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요. 큰 산에 야산. 야산이 항상 큰 산에는 야산들이 있어요. 거기서 밥도 먹고 그래요? 거기서 밥도 해 먹고 불도 떼고. 화장실은?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이에요. 있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거죠. 파고 묻고. 북한 분들이 북한에서 다 변소를 만들어 쓰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정도 만드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어요. 와.
문제는 이제 그 식수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네, 쌀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산을 파서 이제 우물을 먹다 보는데 이제 우물이 잘부터 얼어버려요. 그럼 이제 눈을 퍼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물을 식수유로 사용했고. 그럼 전기는 안 들어올 거잖아요. 아, 전기는 없었고요. 그냥 그 어두우면 그 중국에는 초가 싸요. 엄청 싸요. 이만한 초. 그 초를 이제 막 물이 갖다 놓으면 한 10타바씩 가져다 놓고. 그 산에서는 이제 할 거 없잖아요, 밤에는. 그때는 이제 책을 많이 봤죠. 아니, 무너지면 어떡해요, 산이 와르르. 아, 그래서 제가 저 땅굴 짓는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저 진짜 세상 처음 들었어요, 지금.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 산이잖아요. 네. 산이에요. 그러면 먼저 기둥을 세워서 가리를 세워요. 그리고 이게 흙을 다 이제 퍼서 이제 밖으로 내오는 거죠. 북한식을 말하면 기틀집 형식인데 다만 이제 그 땅굴 안에 있는 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틀집을 옮겨서 세운 땅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넓기로 보자면 제 뒤에 있는 요만한 공간쯤 됩니까? 높이는 저보다 낮는데요. 네. 저보다는 커요. 넓이는? 예. 엄청 오래 파겠다. 와. 그럼 이건 흙은 누가 파요? 흙은 저희가 파죠. 뭘로? 삽으로. 꽃게삽. 얼마큼 그럼 한 달 넘게 걸리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 파는 거는 일주일이면 다 파요. 일주일이면 다 파요. 일주일? 네. 아, 이제 죄송한데. 정글에 한번 보내고 싶다. 죄송한데 우리가 이 앞 상암동 앞에 한번 알아볼 테니까 한번 파주시면 진짜로 일주일이면 그걸 할 수 있다고요? 그거 제가 혼자 파는 게 아니고요. 뭐 보통 한 4명에서 5명 정도 같이. 근데 요런 인상이 배영호 씨 같은 인상이 그런 거 잘 짓나 봐요. 왜냐면 되게 김병만 씨랑 약간 닮으셨어요. 그런 산이 있어. 네,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집을 잘 지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물을 만들고 여기다가는 온도를 만들어요. 여기까지 있어. 이게 아니 온도를 그 안에 만든다고? 예, 온도를 넣어요. 예. 연기는 어디로 빠져요? 뒤로. 아, 굴뚝이 있구나. 굴뚝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산이니까 바위를 깨부신 돌멩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작하게 한 거, 그걸 밑에 깔고 거기다 진흙을 바르고 시멘트로 미장을 하는 거예요. 안전해요? 진짜 막 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뱀 있죠. 그러니까. 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일단은. 어쨌든 산속 땅굴 얘기는 저는 이만강 하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지하 세계가 하루 이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언제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96년도에 올라갔었거든요. 아마 그 전부터 땅굴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게 지금 다 생긴 거거든요. 고난의 행군 이때 대량 탈북을 이제 하잖아요. 그 대량 탈북을 하는가 동시에 중국 공안에서 대대적으로 잡아내갔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시내 정착을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다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산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산이 그나마 안전했어요. 아시겠지만 산이요 밤에 되게 조용해요. 심지어 이렇게 솔방울 떨어진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조용해요. 야, 여기 무슨 누가 온다 하게 되면 확 올려가지고 다 이제 도망치거나. 그리고 이제 가장이 가족을 보호하려면은 그 방법밖에는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땅굴 생활하신 분들은 거의 다 탈북민이겠네요. 다 탈북민들이었어요. 근데 뭐 불 떼고 그러면 연기가 나면 밖에서 보이잖아요. 산에서 불 때면 연기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마른 나무를 불 때면 연기가 많이 안 나요. 맞지. 연기가 많이 맞아, 나는 맞아. 거는 젖은 나무 아니면 성진 있는 나무를 부를 때야 검은 연기가 많이 나고, 야산에 산이 나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연기가 나서 위로 하면 다 퍼지지 없어져요. 배영호 씨는 그럼 그렇게 생활하면서 땅굴 세계에서 얼마나 오래 사신 거예요? 저는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오래 계셨네요. 사계절은 다 겪었네 거기서요. 궁금한 게 아무리 지하에서 산다고 해도 예. 그 뭐 먹고 살려면은 뭐 금전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 산에서 사람 도와주던 사람들이 사실 있었어요. 예, 교회였죠. 중국 교회가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했어요. 네네.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식량하고 뭐 감자, 배추, 김치를 올려다 줬고, 제가 살았던 곳은 이제 가수원에 있던 동굴이었어요. 가수원. 제가 있던 가수원에서는 이제 카나다 전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90년대 중반쯤에 보통 월급이 뭐 예를 들어 마트 직원이라 하면 300원이었어요, 중국 돈. 근데 이제 카나다 우리를
한 달에 200원으로 이제 월급을 준 거예요. 어머. 대신 가수원에서 일을 하게끔 했어요. 그때 당시 그 200원이라는 개념이 어떠냐면 중국 돈 1원이면 북한 돈 25원이었어요. 100원이면 2,500원이었고 200원이면 5,000원이었어요. 쌀 1kg가 당시 55원인가 했어요. 그리고 옥수수 국수 1kg가 28원, 29원 했고 그 시대의 그 돈이면 북한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도화라도 졌지만 초반에는 교회에서 도화 안 졌을 때는 산에서 뭐 버섯 캐서 팔아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려고 나와서 거기서 한 건 아니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당시 이제 그 땅굴에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 이제 배고파서 온 사람들하고 또 가정들이 많았어요. 어떻게나 중국 와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다시 가지고 북한에 돌아가자는 분들이 이제 많았던 시기였어요. 문제는 이제 중국에 건너오셨던 분들이 이제 돈을 조금씩 벌어가지고 북한에 다시 건너갔어요. 네. 건너갔는데 돈을 덜어주고 이제 돌아오자고 보니까 또 북한에 있는 이제 식구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건너갈 때는 혼자 건너가요. 근데 문제는 올 때 가족을 데리고 와요. 예,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북한 가족 단위로 온 분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데려온다는 거는 북한에서 굶는 것보다 땅굴 생활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오히려 훨씬 낫죠. 그렇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무튼 종교단체에서 도움을 준 것이고 처음에 사실은 뭐 종교에는 관심 1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도 저 사람들 왜 저럴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뭐 믿으려서 믿은 건 아니었어요. 배고프니까 일단 믿은 거고 그때는 진짜 뭔가 잡아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안 잡으면 낙엽에 떨어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교회 단체에서도 종교를 심기보다는 먹고 일단 살려주는 게 목적이었겠네요. 배영호 씨를 도와줬던 분 중에 우리나라 분이 계셨어요? 그가 산에 생활을 할 때 그 산을 전적으로 도와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 아마 우리 북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카나다 교회 임현수 목사님. 어머, 임현수 목사님이. 정말 많은 이 탈북민들을 돕다가 북한에 체포가 돼서 끌려갔던. 맞아. 피서자 림현수는 조선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홀뜯고 모독하다 못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 밑에 국가 전복 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피서자 림현수를 전폭적인 국정인가요? 사용의 수학을 정확하게 제기합니다. 자기 범죄 행위가 얼마나 공정하고 어리석은가를 스스로 깨닫고 현적인 참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피서자 림현수를 무기 부동결에게 처한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책동에 추종하는 림현수와 같은 자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에 처하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철호 선생님 이 사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임현수 목사님이 그 한 3천만 달러어치의 현금과 물자를 북한에 지원했어요. 와. 그래서 장성택 부장하고 친해가지고 그때 장 부장이 막 많이 봐줘가지고 막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별일 다 했죠 그때. 근데 장 부장이 처형되고 나서 축군들을 막 해다가 해외 라인들을 이제 잡기 시작했는데 원래 임현수 목사님은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북한이 초대를 했습니다. 꼭 와야 된다고. 함정이네, 함정. 그 단일 교회에서는 제일 큰 돈을 갖다가 북한에 도와준 분인데 참 뭐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은 원수로 갚는 거네. 진짜. 북한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들을수록 진짜 와 이게 사실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땅굴에 계신 거잖아요, 1년 동안. 또 다른 데도 땅굴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처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있었던 데가 이제 말했던 데 남계골이라는 데가 처음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령골로 옮겨갔어요. 이 가선이라 해도 오래 있으면 일단 이렇게 잡히니까 거기서도 또 거기 한 30-4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같은 땅굴을 파고 있었어요. 옮기면 새로 땅굴을 파요, 그럼? 그럼 또 파야죠. 그러면 그 원래 있던 집엔 다른 사람이 와서 폐쇄해버려. 폐쇄. 그것도 만만치 않아. 그렇지. 이제 행정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그 중국에 산에 땅굴이 많다면 중국 공안이나 북한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들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위험한 게 다 이제 교회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공안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북한에 끌려가게 되면 정말 배고파서 건너왔는데 그냥 가게 되면 용서는 그때 했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근데 이제 남한으로 가려고 했냐, 기독교를 접했냐. 근데 남한으로 가려고 했던 것보다 기독교를 접했던 것이 더 엄중하게 범죄를 봅니다, 북한은. 예, 이거는 완전히 이제 체제 전복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잘못 걸려가지고 북한에 끌려갈 경우에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요. 제가 감방 생활을 할 때 그 여자들이 이제 가만히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국에 갔다가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어서 가서 도움도 받고 성숙되게 그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체포돼 나오는데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무조건 그래서 반국가 우모질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자기는 영접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사촌 누나가 항해남도 삼촌군에 삽니다. 굴산 자락인데 뒷돌에다가 무 구대를 팝니다. 그 겨울 되면 그 구대를 파다가 그 사촌 누나네가 그 무엇을 캐냈습니다. 그때 캐낸 게 지금에 와서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그 신부님들이 쓰시는 입는 옷이랑 그 쓰는 거 있잖아요. 이사 볼 때 쓰는 하고 성경책이 나왔어요. 성경책 나오면 어떡해. 보이부에 신고했어요. 이런 게 나왔다. 이게 중앙에서 그 보이부에서 아마 까마차가 내려와가지고 옥수수 300kg를 선물로 주고 수고했다고 가져갔어요. 웬일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 자리가 그 성당 자리였답니다. 예전에 예, 해가지고 그 기독교 수청하면서 그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게 누가 아마 거기다 몰래 숨겨놓고 아마 그 도망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사실 종교의 자유가 아예 없잖아요. 네. 왜냐면 김부자들이 신이니까. 근데 북한 주민들이 김부자 말고 또 다른 종교를 알게 되면 그 어떤 생각을 해요? 세뇌를 받은 상태에서는 보이는 사람이 제일 위대한다고 생각을. 그렇지. 왜냐면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기독교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북한으로만 미신 같은 그런 걸 믿는 걸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럼 뭐 김부자를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긴. 김부자를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긴. 많은 게 아니라 많은 게 아니라 전체죠. 유일신이고 다 믿죠. 그렇죠. 사실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가 있다라고는 가르치거든요. 역사 시간에 분명히 기독교가 있고 이제 원래는 카톨릭이었다가 기독교로 분리가 되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다라고 다 배우고 맞아요. 다 배워줘요. 어떤 종교가 있다는 걸 배우지만 이제 배우는 면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십자군 원정 때 얼마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을 탄압했는지, 뭐 마녀 사냥할 때 어떻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 사람들을 마녀 사냥해서 죽였는지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만 배우거든요. 그러네. 저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전에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TV 보면 막 성황당에 대고 신이시여 이렇게 믿고 이러면 저 정신 빠진 거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게 세계관이 형성이 될 때요, 인민학교 때 그 미국 선교사가 뾰족한 이런 선교사가 와가지고 떨어진 과일 주워 먹었다고 청강수를 도적이라고 이마에다 새기는 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선교사는 이렇게 악독하고 정말 이 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북한에서는 그 좀 키 좀 크고 멀대같이 큰데 좀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럼 야, 저건 미국 선교사 놈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척기슬개서라는 드라마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맞아, 나와요. 유명한 드라마인데 거기에 주인공 그 조연으로 나오는 해동이 장모님이 엄청 그 교회 신자인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해. 그 집은 가난한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맞아. 엄마에게 장모님께 빨리 헌금을 하셔야지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네, 뭐 예수님 하면서 그 정자 그 콩을 바치는. 그러니까 이게 목사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북한 아이들에게는 지주 같은. 들어가는 피한 땀을 다 뽑아가는 나쁜 이런 존재로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아 씨는 혹시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종교, 뭐 기독교, 성경. 저는 기독교 성경책이라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뭐 보지는 못했지만. 불교는? 불교는 들어봤어요. 불교는 들어봤는데 뭐 직접적으로 그런 건. 그래요? 동네에 불교 절도 없어요?
절은 있죠. 그 묘양산에 가면 보현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 개개인들한테 오픈을 안 합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가면 중이 있는데 그 중들이 그 스님들이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고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 나오신 역사학자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으로 있는데 이분들은 뭘 하냐면 우리나라의 그 뭐 이런 불교 역사, 뭐 문화 역사 이런 걸 찾아내는 그런 역사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요. 그 통정부에서 파견되는 이제 요원들인데 스님은 되게 되게 난감하죠. 머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때 김정일이가 선물을 해줬어요. 그 스님들한테 가발을. 가발. 그러니까 절에 행사가 오게 되면 가발을 벗고 통정부 이제 출근할 때는 가발을 쓰고. 그래서 그때 한때 김정일이가 선물을 해가지고 그 가짜 스님들한테 그렇게 했죠.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북한 정권은 이제 사회주의 에픽을 쓰고 있지만 기독교를 모방한 사이비 종교국가가 됐거든요. 맞아요. 원래 김일성의 가문이 원래 기독교 가문이었고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이제 교회 집사였고 외삼촌은 교회 목사였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북한 정권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교회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어요. 찬송하듯이 노래도 있고 네. 십계명도 있잖아요. 그건 무슨 십계명이에요, 거기는? 당일 사상 10대 원칙. 10대 원칙이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기적을 일으켰던 것들이 있고 지금 보면 딱 찬송가야.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품고 있던 생각도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움터나는 생각도 터놓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늘처럼 믿고 아우 믿음 생겨. 저희 아빠가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그 저서의 수령님이 찾아오시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한 번 교회 딱 갔다 오셔서 야 기가 막힌 걸 찾아내셨대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오 다정하게 우리 손을 마주 잡고서 딱 뜬다는 거예요. 제가 듣는데 어머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천재구나. 종교의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이 전부 다 교회에서 따온 이제 그런 것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 이제 기독교가 들어갈 경우에 김일성의 우상 숭배가 바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종교가 퍼지면.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보안성이나 국가안전보위부가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종교인을 잡아요 지금. 그래서 종교인을 잡는 게 더 큰 성과가 되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인을 잡았다가 되면 다 숨지르러 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내서도 막 잡아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 북한에 반간첩 월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5월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선전대들이 지형마다 돌면서 공연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멘트가 뭐냐면 미제와 남조선 계례도당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정탐 모략 책동으로 불법 녹화물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런 선전 멘트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한국에 진짜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 종교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기분도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맨날 김부자만 알다가. 저도 사실 정별을 여기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한국에 와서. 근데 하나원에 가면은 일요일 날에 종교 세 곳에서 다 와요.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 하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이 유일하게 자유 복장이 허용되는 날이에요. 근데 여느 때는 교육생 복장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옷을 딱 입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실히 친구들은 다 뭐 천주교, 불교 가고 뭐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천주교를 가봤거든요. 갔는데 처음 봤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계속 뭐 무슨 찬송가 부르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오징어를 주더라고요. 맞아. 오징어랑 네, 사과, 과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과일은 돈이 있어도 못 사요. 하나원 안에서 안 팔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만성병비가 있다 보니까 과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가야겠다 하고. 하나원에 와가지고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이제 저희 동생이랑 처음에는 천주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가면 정장을 그 새 정장들을 쫙 갖다 놓고 천주교 오시는 분들한테는 옷을 마음 놓고 가져가라고. 우와. 조금 다니다가 저는 또 기독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가면 먹을 걸 많이 있습니다. 저 오징어, 뭐 빵이랑 똥이랑. 바나나 우유. 저는 기독교 가서 동생 거까지 하고 또 끝날 때 바로 가서 또 동생이랑 천주교 같이 다닌다고 해가지고 옷을 떠가집니다. 그래서 정장을 그때 하나원 다닐 때 50벌을 가지고 나왔어요. 50벌? 그래서 다 어머 50벌? 어떻게 들고 무슨 나왔어요? 소리지? 북한에 보내갔다 해서 그걸 다쳤어요. 새 정장이에요?
그 한 방에가 새거. 예, 새 종장을 쫙 갖다 놓고 그 마음 놓고 올라가라 그래 하나씩. 근데 언제 오셨어요? 예? 궁금해서 지금. 저도 천주교 다녔거든요. 언제 오셨어요? 아니 남자하고 여자. 남자 하나원이잖아요, 저희는. 근데 50% 하나원이 넘었다. 달라요, 위치가. 우린 종장 안 줬는데. 둘이서 우리 형제에서 너무했다. 13개고 집이 너무 컸어요. 다른 사람 먹고 구원 아니야, 구원? 맞아요? 그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갈 때마다 한 벌씩 받는 거. 원래 한 벌씩 가져가라는데 계속 저희는 이거 북한 티를 못 봤어. 겹겹이 해가지고 5벌을 한 벌처럼 이렇게 이어가지고 어떡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야, 너 장발장인데. 저는 그 옷을 다 김수정 목사님 북한 보내갔다 해서 다 줬습니다. 잘했다. 됐어. 그럼 됐어. 다행이다.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받아서 목사님한테 넘겼다잖아. 종교 화합을 이렇게. 그러면은 배영호 씨는 땅굴에 계속 사시다가 탈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산에서 살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배우고 싶은 욕망이 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로 되게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는 이게 표현을 했었는데 같이 살던 이제 이모님이 다른 데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별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 갔던 데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이제 미스홈이었어요. 이분이 가다가 보니까 한 달 지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나니까 저를 좀 데려오려고 이제 이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이제 오겠냐고 해가지고 갈게요 하고 소리는 이제 그 연길에서 조선족분하고 같이 그 쌍동성 일조시라는 데 가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몇 명 살아 한 7, 8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를 잡고 살았는데요. 그때 내가 있을 때는 9개에서 10개 정도의 이제 안전 가옥이죠. 그게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는 어느 정도 생활하셨나요? 저는 3년 정도. 와, 오래 그 아파트에서?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참 저를 붙들어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그 사역장을 책임지셨던 전도사님이셨어요. 한국 분이? 아니 북한 분이었어요. 우리 사역장은 한국 분이 아니고 북한 사람이 책임지고 북한 사람이 7, 80명을 리드를 했었어요. 세상. 뭐 하시던 분이에요? 예, 북한에서 일단은 그 좀 쌉 엄청 잘하는 그런 전사부대 출신이었고 이분은 중국에 들어온 동기가 원래는 중국에 뭐 살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원래 북한에서 장사를 했어요. 국가 장사를 했는데 중국 사람하고 중국 대방이라고 하는데 북한 말로는 네. 대방하고 거래를 했는데 대방이 사기친 거예요. 잡으러. 그래서 이제 그 젊은 혈기에 그 중국 놈을 잡아치우겠다고 들어왔는데 중국에 친척이 있었어요. 그 친척과 어쩌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땅굴은 깊은 산 속에 있으니까 은밀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는 정말 대놓고 사는 거잖아요. 네. 중국 경찰한테 들키기 쉽지 않았을까요? 근데 참 그때는 나는 북한에 들어간다라는 정신들이 꼭 있었어요. 다시 북으로 가겠다? 선교로. 나는 순교를 하면 순교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이제 계엄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안에 대한 별로 신경 크게 안 썼어요. 그때 산동성 일조가 바닷가예요. 서해 바다인데요.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거기 나가서 철야 기도를 했었어요. 밤새 이제 자지 않고 나가서 설수를 하려고 이렇게 뚱빙 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다가 아멘 하는 것 동시에 뒤에서 총이 휙 들어오는 거예요. 왜? 총이 휙 들어오는 거예요. 왜? 중국 경찰들이 저희를 동그랗게 포위를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눈 감고 기도하니까 지금 몰랐구나. 저희 오는 걸 못 봤던 거예요. 순간에 총도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닦았는지 세상에 수댕총이 그렇게 멋있는 그 와중에 또 총을 또 반짝이는 걸 보셨어. 그래서 거기서 그때 5명이 체포를 당하게 됐어요. 잡혔구나.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저희 전도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부대 출신이셨고 북한에서 잡기로 그 이제 그거 놨던 사람이었어요. 1조 감옥에서 구류장이죠. 감옥에서 2달 동안 있다가 이 단동으로 경북도로에서 신우주로 이송이 됐어요. 전도사님하고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족쇄를 채웠고 나머지 3분들은 여자분들도 여자분들끼리 나온 거죠.
신은수 보이브 와가지고 이틀 만에 평남 20이라고 쓴 지프차가 와가지고 아실 거예요? 20이 어디라지? 네, 보이브 번호입니다. 지프차가 와가지고 저희 전도사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 이틀 만에 데려갔다는 거는 뭐 그 석전석결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 3번 이제 북송을 했는데요. 일조에서 잡혔을 때는 그때 김정일이가 중국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에서 신분증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나의 뭐 아들 딸들입니다. 뭐 그랬대요. 다 돌려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궁금한 대로 아들 딸이야? 돌려보내니까 놔줬어요. 풀려줬어요. 그 임시 중류소를 해가지고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줘. 그래서 저는 그때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심양에서 또 잡혔어요. 잡혔다가 제가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 117조 형을 받고 이제 1년 2개월을 이제 교도소 생활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또 중국에 왔어요. 또 중국 왔다가 이번에는 북경에서 신학 공부하다가 또 잡히게 됐어요. 공부 좀 안 걸리는 데서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자꾸 소리 내서 기도하다가 잡히고. 세 번째 이제 북송 당했을 때 제가 북경에서 잡히다 보니까 이제 남조선 기도가 이제 씌워져요. 걔네들이 이제 문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근데 제가 웬만한 거는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좀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 남조선 기도만큼은 이 빼도 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함경북도에 있는, 제가 함경북도 사람이잖아요. 함경북도는 더 보이부에 가가지고 한 1년 한 달 동안 지도를 받게 됩니다. 1년 반 지도 받는 동안에 제가 몸무게가 31.5kg까지 사태가 벌어졌어요. 맞기도 했어요? 첫 번째 가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남조선에 가려고 했네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안 갔다 하죠. 그쵸. 갔다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보이부는 어떻게 되냐면 그 더 보이부 안에 타격대라고 있어요. 타격대라는 때리는 사람들 사람. 주 임무가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 안 묻는 20대 젊은 친구들로 지났던 사람. 그러니까 저도 그때 알았어요. 아, 이 타격대가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하도 버티니까 상대 젊은 건장한 사람들이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끌고 나가 하더라고요. 끌고 나가라 말은 그 시설을 좀 해라 이 소리죠. 때리고 데려라는 얘기구나. 근데 엄청나게 이제 고문을 하죠. 어떡해. 그서부터는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 이름이 없고 번호가 심심서는 번호가 붙어요. 그러면 저를 끌고 나가는데 족쇄를 뒤로 묶어요. 그럼 족쇄를 발로 꽉 차버려요. 쪼이는 거예요. 이거. 중국 수갑은 그래도 반짝반짝 수댕이던데 중국 거는 너무 녹이 쓸어가지고 까맣까매요 그 수갑이. 북한 게. 네, 그게 살에 파고 들어가면 이제 화상풍 걸리는데. 철새.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런 데라는 거는 뭐 어디 뭐 일본 영화에서나 봤지 개처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저를 들어가니까 어느 문 빵 들어가면 밑에가 널판으로 돼 있어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빛이 들어오는 건데 나는 그 사람들 볼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봐요.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맞고 자란 사람이에요. 웬만한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 참 아프더라고요. 몸에 살이 빠져서 그러는지 그런 일이 한 며칠 지났어요. 지났는데 야 나 나가 하더라고요. 한 그 타격대 그 사람이. 그다음에 턱 이렇게 나 앞에 앉더니 담배 한 대 이렇게 피우더라고요. 야 영호야 머리 들어. 그래서 머리를 툭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마주쳤는데 저는 엄청 놀랐죠. 그 친구가 저하고 어릴 때 같은 곳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에서 같이 다녔던 친구였거든요. 북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함경북도에서 군사복무를 못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 있는 집안. 그 친구는 저희 집하고 그 친구네 집은 앞뒤 집이었어요. 학교를 갔다 어대진 이민학교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은 토대 가서 그 백이 좋다 보니까 보이부 이제 타격대 기어로 들어와 있고, 근데 그 사람은 숨급이 빨라요. 그 타격대도 사람들은 진급이 빨리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재수로 지금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저하고 앉아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너 남조선에 가자 한 거 맞나? 하더니 물어보고 아니라고. 그건 절대 아니라고. 아니라 해야지. 너 베이징에서 북한에서 북경을 아니라 베이징이라고 해요. 너 베이징에서 뭐 했냐고 물어보길래 난 그냥 일했다. 식당 일했고 하다가 그 누가 고장해서 잡혀온 것뿐이라 이게 지금 다 이제 조설 쓸 때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 이따 보니까 명절날이 됐던 거예요. 명절날 됐는데 이제 원래 보이브는 예시머니 외에는 따지 못 이게 제수를 불러내지 못해요. 못하게 됐어요 원래 그게.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워낙 집이 힘 있는 친구다 보니까 북한 말로 개기는 거예요. 위에서 뭐라 하게 되면 개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든든한 백들이 있으니까 뭐 예시원들도 웬만하면 뭐라고 못하는 거죠. 그 문을 딱 닫아서리. 그때 제 번호가 1117번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1117번 나와 하더라고요. 그 나갔는데 그 이제 그 친구들 보이브 합숙 생활을 하는데 그 명절 음식을 갖다 주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한 몇 번을 이제 그 친구 덕분에 얻어 먹었어요. 먹고 이제 1년 한 달 좀 넘었는데요. 이제 그날도 예심 받으러 나갔죠. 나갔는데 그러면 예심원이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장군님의 배려로 학원도 나오고 제가 학원 졸업생이거든요. 학원도 나왔고 장군님이 배려로 무슨 다 말했는데요. 그다음에 딱 임시를 보니까 풀리는 느낌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날 보고 십자 인장을 찍으래요. 이거 찍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뭐라고 써냐면 이 안에서 있었던 사실을 보고 들은 것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인장을 딱 찍어야 돼요. 보여보니까. 그럼 살았구나. 그다음에 뭐라고 하면 나가서 장군님이 배려를 풀려놨으니까 생활을 잘하라는 거죠. 그 이제 그 저를 살린 데는 이 친구의 도움이 좀 컸다고 봐요. 그랬던 거야. 사실 그 시대에서 저는 못 살아. 집이 힘이 없고 빽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를 죽이자면요 아주 쉬워요. 그렇지. 그 사람은 제 입을 깨매고 그냥 진급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를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어릴 때는? 9살 때부터 집을 뛰쳐나왔어요. 9살 때부터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빌어먹고 훔쳐먹고 도둑질 해먹고 이렇게 선매치기를 하면서 참 이게 안 좋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어요. 그때 저처럼 이제 방랑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세 가지의 이제 결단을 가지고 살았어요. 항상. 첫째는 뭐냐면 굶어 죽을 까였어요. 언제 굶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매 맞아 죽을 까였어요. 훔치다 매 맞고 때리면은 힘이 없는 약자는 죽어야 되는 게 그 문화는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얼어 죽을 까였어요.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얼어 죽을지 모르겠다. 항상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몸에 내재가 돼 있었던. 혹시 꽃제비 생활 그렇죠. 하신 거예요? 네. 몇 살 때까지요? 15살 이때까지 쭉 했죠. 나중에 소매치기 생활도 하셨고요? 예, 소매치기도 하긴 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저는 칼잡이를 많이 했었어요. 칼잡이는 뭡니까? 배낭 따는 거. 배낭 따는 거, 벨따기라고 북한 말로 표현하는데, 그 배낭을 그 칼로 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빼내는 일들이었죠. 어렸을 때 참 지금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누군가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거? 지금도 이제 가슴 아팠던 거는 청진에 있을 때 이제 겨울이었어요. 10살 안 된 여자애를 봤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애가 신발이 없어가지고 이제 비닐 방막을 이렇게 발에다 들들 감았더라고요. 10살짜리 여자애가? 그러니까 다리가 부어가지고 진물이 막 나오고. 어떡해. 그 애를 데려다가 한 며칠 돌봐줬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매치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터득하고 살아요. 예. 근데 그런 애들은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죽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 그 친구를 제가 거주하는 숙소에다 데려 놓고 며칠 있다가 저는 이제 계속 움직여야 되는 애였기 때문에 끝까지 돌봐주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끔 그때 그 애를 끝까지 돌봐주지 못했던 미안함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 아이가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내 나이가 좀 더 이렇게 지금처럼 나이가 좀 들었더라면 내가 그 아이 한 명쯤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때 1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저도 살기가 참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애를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그 아이 결과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모르시고요. 청진에 그 후에도 제가 계속 다니는 청진에 갔었는데요. 후에 못 봤어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도 들을 수가 없었죠. 워낙 그 시대에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배용호 씨 생각에 잘못됐을까 봐 그 걱정이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 셋째 동생이 저희 형제가 사형제였는데요. 저희가 권한행군 집에 꺾으면 집안이 파탄이 돼요. 그 셋째 동생을 제가 역전해서 헤어졌어요. 근데 그때 동생을 헤어진 그 아픔이 저한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자애를 봤을 때 동생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그때 당분간은 돌봐줬는데 떠날 때 이제 제가 그 아이에다 돈 50원을 주고 떠났어요. 왜냐면 그때 제 재산이 100원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그 100원 다 주고 떠났을 걸. 그랬으면 좀 더 이제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종교는 다 달라도 혹은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북한 국경지대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지켜주고 계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일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대학 때 제일 트렌드였던 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오, 웬일이야. 선배라는 말 하냐고. 16년 만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협작군한테 협작을 당했어. 죽은 사람은 계속 위험해졌어요. 아들이 너무 보기 싶고 나는 이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 왜 이제 왔는가 하면서리. 채널 A